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독일의 한 재난 전문 저널리스트가 일본의 대지진 경보 취재 중에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진짜 준비된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가 목격한 건 명령도 없고 경고도 없었지만 모두가 스스로 움직이는 놀라운 시민들이었습니다. 지진도 화산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믿기 힘든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 독일 함부르크에서 나고 자란 재난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재난을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학자가 아닌 그 현장을 직접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이 일이 제 직업이 된 건 어쩌면 제 어린 시절 기억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중학생이던 시절, 저희 동네를 덮친 기록적인 홍수로 학교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물에 잠기고 가재도구를 지붕으로 옮긴 이웃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침착했습니다. 당국은 시민에게 위치 기반으로 정보만 제공했고 그 정보만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집 1층이 침수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라디오의 기상정보만 듣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내일 아침까지는 물이 빠지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았고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구조하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2층 발코니에서 밧줄을 내려 필요한 물품을 끌어올렸죠. 그때부터 저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자율적 선택이다. 시민은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신념은 제가 기자가 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닥쳐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고. 정확한 정보만 제공된다면 그 이유는 각자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함부르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며 쓴 졸업 논문 제목도 자율적 시민과 재난 대응의 효율성이었습니다. 교수들은 제 논리에 감탄했고 졸업 후 지역 일간지 노르트도이체 룬트샤우의 특파원으로 채용될 때도 그 논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제 첫 기사 역시 베를린 근교의 폭설 사태를 다룬 것이었는데 정부 지시 없이도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 제설 작업을 주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앙 통제나 정부 지시 중심의 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예컨대 일본이나 한국처럼 훈련과 지시를 중시하는 체계는 지나치게 관리된 사회처럼 보였죠. 과연 그런 방식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시스템은 결국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함부르크 언론사에서 근무하며 유럽 각지의 재난을 취재해온 지난 15년간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2021년 독일 서부의 대홍수 때도 2019년 프랑스 남부의 산불 때도 결국 살아남은 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시를 기다린 이들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했죠. 제 사무실 벽에는 그동안 취재한 재난 현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들 속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행동한 이들이었죠.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자율성이 주는 힘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신념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몇 달간 경험하게 될 일들을 그땐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신념을, 아니 어쩌면 제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독일 기자로서 품어온 확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독일 중부 헤센 주의 한 소도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사흘 전부터 경고를 발령했고 지역 당국도 주민들에게 문자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차례 경보를 보냈습니다. 하천 수위 상승 중, 차량 이동 자제 권고, 자택 2층 이상 대피 권장. 정보는 정확했고 전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지역은 침수되어 접근이 어려웠고 구호팀은 곳곳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느라 바빴습니다. 현장 상황실에서 만난 소방대장 한스 밀러 씨는 지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72시간 전부터 경보를 발령했는데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는데도 1층에서 버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조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 앞까지 물이 차올랐는데도 1층 거실에서 뉴스만 보고 있던 70대 노부부 에바와 게르하르트 씨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으로 경보 문자를 받았지만 정확히 언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창고를 비우겠다고 물속을 건너려다 미끄러진 상점 주인 클라우스 씨는 더욱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물건들이 아까워서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이 빠질 줄 알았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8살 소녀 안나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비상식량도 없이 하루 넘게 2층에 고립되어 있었는데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잉그리드 씨는 경보는 받았지만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몰랐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보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보냈고 물이 차올라서야 2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그들은 정보를 받았을 텐데 왜 대피하지 않았을까? 현지 소방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는 넘쳐났죠. 하지만 준비된 행동 매뉴얼은 없었고 훈련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정보와 행동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믿어왔습니다. 통제와 강제는 비효율적이고 정보만 제공되면 각자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왔죠. 하지만 이 현장은 제 신념이 단지 이상론일 수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조 작업이 끝난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다음엔 더 빨리 대피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번 일이 운이 나빴던 특별한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듯했죠. 지역 행정관청에서도 주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교육이란 것도 결국 더 많은 정보 제공에 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초안을 쓰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신뢰했다. 그러나 신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공허한 이상일지도 모른다. 이 작은 깨달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회의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생각을 확인하게 될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대규모 국제재난 포럼의 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덮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과연 정보만으로 충분할까? 자율성이 정말 최선의 해답일까?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고 그것은 앞으로 제가 겪게 될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11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재난방재 포럼에 저는 독일 언론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대응 사례를 비교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회의장 안은 어딘가 무기력했습니다. 패널들의 말은 늘 같았고 자료는 보기 좋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움직임이나 감정은 없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재난 대응 통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독일의 조기경보 시스템 도달률 98.7%, 프랑스의 대피소 수용 능력 지수 4.2, 네덜란드의 홍수 예측 정확도 95.3%. 모든 것이 수치로 정리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은 그 숫자들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프랑스 국립재난연구소의 장 피에르 듀퐁 박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재난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위험 감지, 자동 알림, 분산 통제. 그 외는 시민의 몫이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시민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받아보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과 한 달 전 헤센주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정보는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지. 그건 왜였을까? 듀퐁 박사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정보 전달이 완벽해도 시민들이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듀퐁 박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민 교육의 문제겠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의 대답은 마치 수학 공식 같았고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복잡한 인간의 심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이번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네덜란드의 홍수 관리 전문가가 델타워크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거대한 방조제와 첨단 센서 시스템, 완벽한 데이터 분석 능력,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중간에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의 대응은 어떤가요? 전문가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시민을 마치 프로그램의 한 부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민들은 정보를 받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센주에서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봇이 아니었고 정보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편집장인 요하임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르틴, 다음 특집 기획 기억하지? 일본 난카이 해구. 지진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동아시아 방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너한텐 적격이야. 일본, 그리고 한국도 들러봐. 그 둘은 같은 위기권에 있으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요? 거긴 사실 큰 재난 경험도 없고 시스템이 과도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사실 저는 동아시아의 훈련 중심 시스템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시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구식 접근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요하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오면 되겠지. 괜히 신문 일면 장식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마르틴, 솔직히 내가 요즘 좀 흔들리는 것 같아. 헤센 주 기사 이후로 말이야. 이번 취재가 내 확신을 되찾는 기회가 될 거야. 결국 저는 수락했습니다. 비교 기사를 쓸 목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제 확신을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역시 자율이 정답이었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었죠. 동아시아의 경직된 시스템을 직접 보고 유럽식 접근법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일정을 정리하며 저는 제 가방에 익숙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녹음기, 노트북, 방수장비, 그리고 그동안의 기사 스크랩이 담긴 노트. 가방 안엔 제가 쌓아온 신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비행기 좌석에 앉으면서도 저는 믿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일본이든 한국이든 결국 자율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한 도시의 풍경 앞에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는 바로 도쿄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가을이었지만 거리는 분주했고 지하철 플랫폼에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질서에 감탄하며도 저는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땅 위에 서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난카이 해구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규모 9.0에 달하는 초대형 지진,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될 수도 있는 후지산의 화산 활동 가능성. 언론은 연일 긴장감 있는 보도를 이어갔고 저 역시 주요 연구기관과 인터뷰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만난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벽면 가득한 지진 데이터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숫자를 보며 살아갑니다. 압력 수치, 해저의 움직임, 과거 주기. 지진은 올 겁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그 사실에 무뎌진다는 거죠. 그의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지진 감지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작은 진동들이 기록되고 있었지만 그 숫자들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실제로 거리의 분위기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편의점에는 재난 대비 키트가 진열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민은 이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시부야 근처에서 만난 회사원 사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이야 원래 있는 거죠. 별일 없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쓰면 못 살아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도쿄는 괜찮았잖아요. 그의 말에서 저는 일종의 재난 피로감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쿄 시내에서 진행된 민방위 훈련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앞 대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시범 훈련이었는데 곳곳에서 혼선이 보였습니다. 소방청과 자위대, 자치구 주민센터의 지시는 일관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반응도 어딘가 피상적이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완벽했지만 실제 참여자들의 몰입도는 떨어져 보였습니다.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 중 화재 경보가 울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방송이 나왔지만 한 건물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죠.
몇몇은 귀찮다는 듯 휴대폰을 보며 움직였고 어떤 이는 훈련인 걸 알고 대피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훈련이니까 급할 게 없잖아요 라며 웃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훈련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면 어땠을까요? 저는 소방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훈련이니까요. 아마 진짜 상황이라면 다르게 움직였겠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라 익숙해요. 형식적이지만 필요한 일이죠.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될 텐데요. 그들은 훈련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실제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지역 방재센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60대 자원봉사자 야마다 씨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재난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하고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날 밤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일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데이터도 시스템도 매뉴얼도 완벽하다. 그러나 그날에 대해 진정으로 준비된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보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독일에서와 똑같은 문제를 일본에서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사이타마 인근의 한 지역 방재센터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훈련 참관이었습니다. 이번엔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 자치회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훈련이라 했기에 민간 중심의 대비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현장은 한적한 주택가의 공터였습니다. 오전 10시 약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자율방재위원회 대표인 스즈키 씨가 메가폰을 들고 시나리오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지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라는 그의 설명에 몇몇 참가자들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더욱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피 신호가 울렸지만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였고 몇몇은 훈련을 핑계로 자리를 일찍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참가자는 진짜 지진도 아닌데 이걸 왜 하냐며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70대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데 뛰라고 하네라며 불평했고 젊은 엄마는 아이가 보채서 먼저 가봐야겠어요라며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방재센터 내부에서는 다양한 매뉴얼이 정리돼 있었고 디지털 시뮬레이션 장치와 비상용품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피 경로가 상세히 표시된 지도와 비상 연락망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설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아무리 완벽한 시설과 매뉴얼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저는 근처의 한 가정집에 사는 중년 부부 다나카 씨 부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방제 키트도 구비했고 대피소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손전등, 라디오, 비상식량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대피 훈련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들 바쁘고 솔직히 진짜 지진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인 미치코 씨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훈련할 때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면 패닉 상태가 될 것 같아요. 2011년 대지진 때도 결국 운이 좋아서 별일 없었던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서 저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체념과 운명론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 히로키 군은 지진 앱도 깔아놓고 SNS로도 정보받는데 솔직히 너무 많은 정보라 오히려 무감각해져요. 매일 작은 지진이 있다고 알림이 와서 이제는 그냥 무시하게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과부하로 인한 무감각. 이것이 첨단 기술 사회의 역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어쩌면 잘못된 방향일지 모릅니다. 정보를 주면 움직인다는 믿음도 시스템이 완벽하면 안전하다는 믿음도 그저 믿음일 뿐이라는 걸
이 도시의 조용한 무관심이 내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어 떨어진 은행잎이 내 어깨에 붙었습니다. 노란 잎 하나를 떼며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위험은 땅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은 걱정을 접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건 준비된 삶이 아니라 피로한 무관심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 취재 마무리합니다.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접근법은 달라도 결과는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입니다. 사실 큰 기대는 없지만 비교는 되겠지요. 그리고 이틀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비교 기사를 위해 그저 형식적인 방문일 거라 믿으며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저는 환경재난연구소 소장인 김 박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마포에 위치한 그 사무실은 군더더기 없는 구조의 수십 권의 매뉴얼과 훈련 자료가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에는 전국 지진 위험도 지도와 함께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대비를 하시나요? 김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에 저장된 하나의 보고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국민 재난 대응 행동 매뉴얼, 지진편. 해당 문서에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뿐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별 훈련 체크리스트, 소방경찰 의료기관 간의 공조 체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 하나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습니다라며 김 박사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험은 적지만 그게 곧 면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험은 언제든 국경을 넘어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며 우리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투자의 규모와 체계였습니다. 이어진 미팅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국 소속 김서연 주무관과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최근의 안전디딤돌 앱 자료와 시민자율방재단 운영 지침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매뉴얼 두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나라의 군사작전 지침처럼 방대한 범위를 커버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 분기마다 시민 대상 훈련 시나리오도 개발되어 실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이 모두 연계된 통합 시스템입니다라고 김 주무관이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재난 시나리오가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별로도 별도의 대피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따르나요? 참여율이 높은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낮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초등학생 대상의 지진 체험 교육과 노약자 대상의 맞춤형 대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전국에서 실시된 민방위 훈련 참여자가 1,200만 명을 넘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일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규모의 참여율과 정부의 치밀한 계획,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서 이런 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을 넘어선 국가의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약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전제로 준비합니다라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재난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 흔치 않으니까 더 철저히 대비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자주 훈련하는 겁니다. 지진이 흔치 않으니까 더 대비하는 것이라는 한국 공무원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독일에선 평소 발생하는 위험에만 대비하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저는 그 철학적 차이에 깊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경험 부족을 약점이 아닌 더 큰 준비의 이유로 보는 관점 말입니다. 김서연 주무관의 마지막 말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무너진 다음에 준비하면 늦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공무원의 발언이 아닌 한 나라가 품고 있는 기억과 책임을 상징하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예방이라는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제게 계속해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단순히 매뉴얼이나 기술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곳에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비상대피 안내도, 아파트 단지 내 방제창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관리소장 김철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분기마다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처음엔 주민들이 귀찮아했는데 요즘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자율방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활동하는 재난 대응 단체였습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 씨 55세는 평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 바쁜데도 왜 이런 활동을 하시나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때 구조작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겠다고요. 정부나 소방서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놀라운 건 이런 자율방재단이 전국에 3만 개가 넘게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 단체마다 월 2회 정기 모임을 갖고 응급처치 교육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했는데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0대 김순옥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면 낮에는 우리 같은 노인들과 아이들만 남잖아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녀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비는 추상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묵고 있던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작은 발견을 했습니다. 계산대 옆에 재난 대비용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물어보니 요즘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특히 새로 이사 온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재난 대비가 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강제나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의 준비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집단적 학습이며 사회 전체의 성숙한 대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재난 대응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운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준비로 살아남은 것이다. 그 문장은 제 비행기 티켓과 함께 노트북 바탕화면에 저장된 채 제 삶의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제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재난정보센터의 회의실, 낡은 커피 머신, 논쟁만 오가는 언론사 회의. 모두 익숙했지만 뭔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바뀐 것이겠지요. 동료들이 데이터가 부족하다,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서울에서 본 그 아이들의 침착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취재 복귀 일주일 후 저는 독일 재난관리청 BBK의 교육 담당관이 주관하는 소규모 워크숍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시민 참여형 재난 대응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무심히 질문을 던지고 나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참석자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고민을 토로할 때 저는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시민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움직였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포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요. 준비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자신과 이웃을 지키는 따뜻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젊은 연구원 마리아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합니까? 대형 지진도 없는 나라에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반응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준비는 공포보다 오래가는 힘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은 왜 무너지지 않았는가? 재난을 상상한 사람들. 칼럼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다.
그들은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재난 앞에서 무력한 자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준비했다. 그 준비는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칼럼은 독일 내 주요 언론사에 실렸고, 유럽 시민 재난 포럼에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울시의 시스템이 아니라 서울 시민 한 명 한 명이 보여준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스템은 복사할 수 있지만 문화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베를린에 초청받은 자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12살 민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진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했거든요.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기자인 저에게 이쪽이 안전구역이에요 라고 손을 잡고 안내하던 그 장면은 제가 본 그 어떤 경고등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날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날을 대비해 함께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재난 대응이 아니라 재난 예방이었고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호였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는 업무가 아니라 문화였고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방제 매뉴얼 만들기. 기자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한국에서 본 그 준비된 마음을 우리 동네에도 심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함부르크의 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월 1회 모임을 갖고 한국식 자율방재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됐지만 이제는 30여 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동네에서 첫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해서 명령이 아닌 배려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여율이 85%를 넘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건 70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손자들이 안전하다며 웃으시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김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근무하는 언론사에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개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보도해야 할 건 재난의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을 겁주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편집장 요하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르틴, 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그 변화가 좋아 보여. 준비란 단지 미래의 위험에 대응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내 옆 사람을 향한 배려이자 약속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재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재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무서운 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혼자만의 생존이 아니라 함께하는 준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노트북에 타이핑합니다. 한국은 운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준비로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추가합니다. 이제 나도 우리도 준비할 차례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